240년 전 한 조선 선비가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위험해서 조정에서 금서로 지정했다는 걸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길래 금서가 되었을까요? 혁명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왕을 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국 여행에서 본 것을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지원. 그가 쓴 책은 열하일기입니다.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이자 금서였던 이 여행기. 지금 읽어도 웃음이 나고 감탄이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780년 6월 한양. 박지원은 44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걸룡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다. 정사는 박명원, 그의 조카가 바로 박지원이었죠. 박지원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양반전, 허생전 같은 풍자 소설로 유명했죠. 하지만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있었어요. 과거 공부는 쓸데없는 것이다.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 그가 평소 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찌 출세하겠는가. 하지만 박지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1780년 6월 24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모두 300여 명. 말과 수레, 짐꾼들까지 합치면 장관이었죠. 박지원은 여행 가방에 붓과 먹, 종이를 가득 챙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본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의주로,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청나라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박지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청나라구나.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박지원은 놀랐습니다. 길이 너무 좋았거든요.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수레가 거침없이 달린다. 조선의 길은 어땠을까요? 좁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수레를 쓸 수도 없었죠. 박지원은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길을 만들지 못하는가? 더 놀라운 건 수레였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수레를 탔습니다. 짐을 실은 수레, 사람을 태운 수레. 박지원은 수레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바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축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는 꼼꼼히 그림까지 그려가며 기록했습니다. 열하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에서는 사람이 짐을 지고 다닌다. 청나라에서는 수레가 짐을 싣고 다닌다. 사람의 힘과 수레의 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신랄한 비판이었죠. 함께 온 다른 사신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다.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가? 하지만 박지원은 달랐습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할 게 아니다. 배울 건 배워야 한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을 달려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옛 후금의 수도였던 곳이죠. 박지원은 심양 거리를 구경 나갔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리가 넓고 깨끗하다.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물건이 넘쳐난다. 조선 한양의 시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자기, 책, 약재. 박지원은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렇게 많은 책이
조선에서는 책이 귀했습니다. 인쇄도 어렵고 구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습니다. 박지원은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많이는 못 샀지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박지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어떤가? 우리보다 앞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솔직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생각이기도 했죠.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심양을 떠나 영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박지원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마다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큰 다리를 건넜습니다. 돌로 만든 아치형 다리였죠.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높고 튼튼하여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조선의 다리는 어땠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서 몇 년만 지나면 썩었습니다. 비가 오면 떠내려가기 일쑤였죠. 박지원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다리를 만들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다. 옛 방식이 최고다. 변화는 필요 없다. 조선 지배층의 생각이었죠. 박지원은 답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큰 관계시설을 보았습니다. 물을 끌어다 논밭에 대는 시설이었죠. 열하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길을 내어 백성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했다.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가뭄이 들면 그냥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왕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죠. 박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에 빌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드디어 영경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너무 컸거든요.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양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조선 사람, 몽골 사람, 티베트 사람, 심지어 서양 사람까지. 박지원은 특히 서양 선교사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주교 성당을 찾아갔죠. 열하일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사가 서양의 천문학과 지리학을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 박지원은 놀랐습니다. 조선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배웠거든요. 정말 지구가 둥근가요? 그렇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지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원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기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그날 밤 박지원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안개구리가 바다를 모르듯 우리도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영경에서 박지원이 가장 좋아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유리창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죠.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물건이 다 있다. 세상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다. 박지원은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동품 가게, 책방, 약재상, 찻집. 특히 골동품 가게가 재밌었습니다. 열하일기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가게에서 오래된 그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당나라 때 그림입니다. 1000년이 넘었죠. 박지원은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건 가짜요. 뭐라고요? 진품입니다. 종이를 보시오. 당나라 때 종이가 아니오.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박지원의 안목이 대단했거든요. 평소 골동품을 많이 연구했던 덕분이었죠. 또 어느 날은 찻집에 갔습니다. 청나라 선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열하일기에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조선은 문화의 나라라 들었습니다. 과찬입니다. 오히려 청나라가 발전했더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의 학문을 존경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였습니다. 박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청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서로 배울 점이 있다. 영경에서 며칠을 보낸 후 사절단은 열하로 떠났습니다. 걸룡제가 여름 별장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영경에서 열하까지는 사흘 거리였습니다. 길을 가면서 박지원은 또 놀랐습니다. 역참 시설이 너무 좋았거든요.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참마다 깨끗한 방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여행이 편안하다. 조선의 역참은 어땠을까요? 허름하고 불편했습니다. 음식도 형편없었죠. 박지원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야 상업이 발전하는데 드디어 열하에 도착했습니다. 걸룡제의 여름 별장, 피서산장이었습니다. 열하일기에는 그 웅장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이 산과 호수에 둘러싸여 있다. 정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조선의 어떤 궁궐보다 컸습니다. 박지원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죠. 우리는 언제쯤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며칠 후 사절단은 걸룡제를 아련했습니다. 걸룡제는 70살이었지만 정정했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높은 곳에 앉아 계셨다. 위엄이 대단했다. 조선 사신들은 절을 했습니다. 309 고둘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이었죠. 박지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왕은 이렇게 절을 받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절을 하는구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걸룡제는 조선 사신들에게 선물을 내렸습니다. 비단, 책, 약재. 박지원은 책을 받았습니다. 사고전서의 일부였죠. 이 책을 소중히 여기시오. 걸룡제의 말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열하에 머무는 동안 박지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나라 학자들을 만나 학문을 논했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여러 학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서양에서 전해진 학문이죠. 청나라 학자가 설명했습니다. 박지원은 신기했습니다. 수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니. 조선에서는 주로 사서삼경만 공부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천체망원경을 처음 봤습니다. 저것으로 하늘을 보면 별이 가까이 보입니다. 박지원은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구나. 별이 이렇게 많았나?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 상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상인들과의 대화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큰 상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 손님이 늘었죠. 비결이 뭡니까? 신용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물건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상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산업공상, 선비가 제일 높고 상인이 제일 낮았죠.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존경받았습니다. 열하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에서는 선비가 높고 상인이 낮다. 하지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건 상인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죠. 박지원이 청나라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벽돌이었습니다. 열하일기에는 벽돌에 대한 긴 글이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쓴다. 튼튼하고 오래간다. 조선에서는 주로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허물어졌죠. 박지원은 벽돌 공장을 구경 갔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흙을 빚어서 가마에 굽습니다. 그러면 돌처럼 단단해지죠.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박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 열하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벽돌 하나가 무엇이 대수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벽돌이 없어서 집이 쉽게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실용을 강조한 글이었습니다. 석 달의 여행이 끝나갔습니다. 1780년 10월 사절단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박지원의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책과 물건들을 잔뜩 샀거든요.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본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했으니까요.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길은 여전히 좁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수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지고 다녔죠. 박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변할까? 한양에 돌아온 박지원은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본 모든 것을 기록했죠. 수레, 벽돌, 다리, 상업, 학문.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몇 달 후 열하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재밌게 읽었다. 몇몇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위험한 책이다. 청나라를 너무 칭찬했다. 조선을 비하하는 내용이 많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정에서도 문제 삼기 시작했죠. 박지원이 청나라를 찬양하는 책을 썼다. 조선의 전통을 부정한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금서로 지정한다. 금서, 즉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된 겁니다. 박지원은 슬펐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쓴 건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서로 지정되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읽고 싶어 했습니다.
열하일기는 몰래 필사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선비들 사이에서 돌려 읽혔죠. 박지원의 책 읽어봤나? 아니, 구하기가 힘들던데. 내가 빌려줄 테니 읽어보게. 정말 재밌네. 특히 젊은 선비들이 열광했습니다. 박지원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문체가 매력적이었거든요. 열하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청나라 사람이 물었다. 조선에는 수레가 없다던데 사실인가? 나는 대답하기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정말로 없으니까. 이런 솔직한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독자들은 웃으면서도 생각하게 되었죠. 정말 우리는 왜 수레가 없을까? 박지원의 책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실학 사상의 결정체였죠. 실학, 실용적인 학문을 말합니다. 책상에 앉아 사서삼경만 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을 연구하자는 거였죠.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자. 벽돌로 집을 짓자. 상업을 발전시키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모두 실용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박지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제가, 이덕무, 정약용 모두 실학자들이었죠. 이들은 박지원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 사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박지원은 48살이 되어서야 벼슬을 얻었습니다. 안혜영감이라는 작은 벼슬이었죠. 하지만 박지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수리시설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했죠. 열하일기에서 본 것들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박형감은 진짜 우리를 생각해 주시네. 하지만 조정의 눈치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자는 여전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지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805년 박지원은 6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지원이 죽었다. 하지만 그의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열하일기는 계속 읽혔습니다.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쓴 지 2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읽어도 재밌습니다. 왜일까요? 박지원의 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머가 있고 솔직함이 있고 통찰이 있습니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한 이야기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용을 중시하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자. 지금도 유효한 말들입니다. 박지원은 240년 전 사람이지만 생각은 현대인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의 책을 읽는 것이겠죠. 열하일기는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이자 금서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고전의 명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240년 전 한 선비의 중국 배낭여행. 웃음도 나고 생각도 하게 되는 멋진 책입니다. 박지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넓다. 배울 것이 많다. 겸손하게 배우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